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는 것 같은데요.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정확히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병원 이대영 과장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만큼 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기 환자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인 인식, 비용 등의 여러 문제로 호스피스를 기피하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이대영 과장과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질병을 완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암을 예를 들자면 암을 진단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치료들은 항상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들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작용보다 그 완치 치료가 주는 이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완치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세가 깊어져서 완치 치료를 위한 치료들이 부작용보다 더 많은 이점을 주지 못할 때는 치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치 치료가 주는 이점보다도 또 부작용들이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상을 조절하고 또 임종을 맞기 전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정상을 우리가 호스피스 완화 치료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총체적인 좀 접근을 통해서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또 여러 자원봉사자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적인 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뭐가 있을까요? 호스피스는 1967년도 영국에서 시스리 손더스라는 분이 세인트 크리스토퍼스 호스피스라는 그 기관을 설립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하다.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고 말기가 되게 되면 상당히 그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 자신이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부분도 많고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가족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는데 호스피스는 환자분이 임종할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근대 호스피스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작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때 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에 계시던 수녀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면서 1965년도 강릉에 있는 갈보리 의원에서 호스피스 활동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때 한국 전쟁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이러한 호스피스의 많은 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도 초반에 가톨릭 성모병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커지게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완화 의료 센터에서도 별실을 두고 임종 환자분들을 돌보는 그런 호스피스 활동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연관해서 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그 오해나 다른 의견이 여전히 있는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그 질문과 연관해서 이제 연명 의료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서울대에서 조사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당신이 연명 의료를 받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대 교수분들이 거의 한 80~90% 정도는 나는 그런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이나 당신의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명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기 상태가 되어서 치료 효과는 거의 없지만 오히려 고통만 주고 그 임종의 시간을 늘려주는 그런 어떤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뭐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환자분을 다시 소생시키는 노력을 하지만 이제 암이 축 진행이 되어서 또는 다른 질병이 말기가 되어서 그런 시점이 와서 심장이 멎는다든지 다른 기관들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치료들이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고통만 주는 치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폐소생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그리고 신장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치료들이 말기 환자분들이 임종에 임하게 될 때는 오히려 고통만 주는 의미 없는 치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안락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사 조력 자살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 좀 대두가 되었는데 성인 남녀의 한 76%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안락사 문제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게 필요 없다 생각해서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이 잘 고찰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료계에 도입된 그 시기로 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적인 그 어떤 공감대 같은 게 특히 동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요. 좋은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인 그 제도로 확대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가족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로 오게 되는 경우들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에게 각 뭐 외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완치 목적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호스피스에 이제 저희 의뢰를 주시는 경우에 저희가 팀이 회진을 하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특히 환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지만 가족들이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언짢아해하고 그런 어떤 대화를 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과 또 이제 화도 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통해 전문적인 의견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 완화의료센터에 오셔서 잘 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족해 하시죠.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게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이런 증상에서 오셨다가 잘 조절되면서 가족분들과 환자분들 다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상담을 잘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지식이 좀 더 깊어지면 질수록 완화의료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경비 문제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사용하는 그 의료비가 있는데 63세까지 사용하는 경비가 한 50% 정도 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고 64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하는 경비가 또 50%입니다.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쓰게 되는데 63년 동안과 16년 동안 짧은 이 다른 기간이지만 이 64세 이후에 쓰는 그 의료비가 굉장히 비중이 크죠.
이것은 일반 사람의 통계적인 것이라서 말기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이 비율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저희 완화의료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 재정적인, 금전적인 의료비의 부담들을 가지고 오시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말기암인 경우에 가족들이 계속 24시간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고요. 이 환자분들의 어떤 가족들의 부담도 크지만 의료기관이 가지는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호스피스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거기서 하기를 주저하고 또 이미 해왔던 병원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하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 학술 대회에서도 이런 그 방문 진료를 하게 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 하면 할수록 손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많은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의료기관에서 어떤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잘 조직화되고 발전이 되어야 많은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회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 자체도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통증은 어떻게 완화하나요? 이 통증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슬리 손들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총체적인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적 통증, 토탈 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똑같은 병기나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 오래전에 아내가 잠깐 처가를 아이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약을 먹고 다시 이렇게 해봤지만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잘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뭐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아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렇다 이렇게 했더니 오랜만에 처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와달라고 이야기는 못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 전혀 이 통증이 해결이 안 돼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아내가 제 이야기를 듣고 온 거죠. 아이들과 같이.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이제 죽을 겨우 먹고 잠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통증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혼자 있다는 것, 그 불안감과 외로움 자체가 그 통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했던 거죠. 이것은 제가 돌보고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족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옆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옆에 있을 때 그 환자분들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경감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슬리 손들스가 이야기하는 통합적인 통증에 대해서 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 담당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환자분들을 돌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주관적인 통증에 대한 치료도 아주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기 암성 통증은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부작용도 사실은 있지만 훨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잘 조절되면서 일상 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만 그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떤 돌발성 통증도 있게 됩니다. 어쩌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돌발성 통증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발성 통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예기 불안도 생기거든요. 또 아플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들을 환자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 돌발성 통증은 보통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주사제나 경구용 약들은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환자분이 그 통증을 그대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효성 진통제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강 점막으로 흡수가 되는 약이 있고 또 비강 점막 코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스프레이형 제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제들은 아주 속효성이라고 해서 2, 3분 또는 5분 안에 그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통증을 30분 동안 느끼지 않아도 잘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절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그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잘 조절이 되어서 큰 어려움 없이 조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약성 진통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작용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든다면 호흡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초기에 의식이 조금 이제 가라앉는다든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가끔 생기기도 하고 뭐 변비라든지 이런 흔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사용하는 약물들을 통해서 잘 조절되는 편이고요. 이런 부작용에 염려해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진통제를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너무 어지러워요. 약을 먹었더니 뭐 변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약을 쓸 때 정말 필요할 때 약이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진통 소염제 같은 경우는 실링 이펙트라고 해서 천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g 이상을 쓰게 되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늘어나는 그런 천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650mg을 하루 3번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2g 미만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아프다고 해서 3개, 4개, 5개, 6개 먹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천정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그 마약성 진통제는 그런 천정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 때문에 그 용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용량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기 암 환자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나 어떤 나중에 사용할 때 정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통증을 조절 안 해서 신체적으로 계속 통증을 느끼게 되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일상 활동도 어렵고 계속 짜증이나 불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통증 완화가 이제 주된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그 밖에 치료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주된 의료 행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증상 완화에 아주 중요한 최선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환자분이 안정이 되게 되면 24시간 병상에 누워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 염려들, 불안들 이런 증상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법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음악 선생님이나 원예 선생님들이 오셔서 활동들을 하고 음악을 들려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가족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죽음을 준비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때 가족분들과 나누고 화해하고 서로 설명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족들이나 친구분들 오셔서 그런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이런 시간들, 생일 파티도 해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법 치료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거야말로 편견인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암 환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원래 말기 질환들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에 의해서 수가가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와 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돌보는 그런 가정형 호스피스나 자문형 호스피스라고 해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저희가 만오래 팀이 가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호스피스에서는 다양한
더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분도 또 가족분들한테도 뭐 쉽지는 않은 과정일 테고 의료진들도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과 전문인데요. 외과 의사로서 가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병원에 오셔서 제가 수술을 하고 도움을 통해서 환자분이 회복돼서 퇴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데 저희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신 분들은 그런 회복의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퇴원을 할 때는 결국 임종을 한 이후에나 퇴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외과의로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은 없지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 완화의료센터에 오시고 증상이 잘 조절되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차원이 다른 또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임종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분을 보내는 가족분들이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가실 때는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환자분이 한 분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돌봐드린 분이 있는데 저와 나이가 같아서 아주 또 다른 마음으로 그분들 또 돌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달 이제 생일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님이시네요 하고도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들도 나누었는데 질병이 진행이 되면서 통증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었지만 암이 이렇게 피부까지 다 침범을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분을 계속 돌보면서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생각도 계속이 나서 이제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좀 계속적인 소진이 되고 또 힘든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이대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을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대요. 이게 이제 계절성 우울증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정 계절에 몸이 지치거나 또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힘들거나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그 밖에 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고요. 닥터 MBC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